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시각의 전문 패널들과 더불어 정치, 시사, 뉴스를 분석하는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 보고서를 채택이 무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국민은 이미 김상조 후보자를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추가 선택의 방향, 또 야당의 대응 주목됩니다. 저희 MBN이 단독 보도한 바 있는 새롭게 확보된 안종범 전 수석의 추가 수첩 7건, 국정농단 재판에 결정적인 추가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3일 뉴스와이드, 오늘도 6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핫 이슈 아무래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소식이 되겠습니다. 보시죠. 정치 핫 이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문 대통령 정면 돌파, 향후 전국은 주제입니다. 보시죠. 김상조 임명, 청와대 인사 전국서 정면 돌파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회 방문해서 시정연설했죠. 시정연설하기 전에 차담회에서도 인사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인 부탁은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소통 협치 자세 끝까지 가져가겠다. 인수위도 없이 진행했던 지금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협조해달라 이런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국회에 있었던 상임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추경 하반기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잘 도와달라. 하반기면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나야 될 것인데 6월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7월로 넘어갈지 또 봐야겠습니다.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임명까지 가게 되면서 그 배경으로요. 역량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한 해결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미 국민도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적임자로 임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들이 국회 내에서 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지만은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했다. 그러나 야당과 협치는 원칙적으로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질문을 먼저 던지죠. 이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임명을 했는데요. 다음 선택은 또 추가로 어떻게 될지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이게 질문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기반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금쪽 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봅니다.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줍니다. 2017년 6월 13일 대통령 문재인 이어서 기념사회이 있습니다. 시대가 다 이제 극복하는 가운데 이렇게 임명이 결정해주시면 그렇게 하실 텐데 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아주 아쉽습니다. 공직 임명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에 대한 물높이도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은 보여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리가 공직자를 임명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들 그런 이제 검증 기준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스스로 아주 높은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또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그게 아주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임명장 수여 직후에 한 얘기 중에서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말도 덧붙였네요. 오늘 임명 날짜 수순으로 보자면은 지난 7일로 국회
인사청문회 최종 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이 20일이 마감이 되고 나서 청와대에서 어제까지 5일을 더 주고 추가 요청을 했는데 어제까지 무산이 된 이후로 바로 다음 날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예, 김광덕 부장. 이후까지 오늘 임명을 했는데 이후에 수순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수순은 오늘 임명을 강행한 거로 봐서는 예. 거의 지금 논란이 되는 K 트리오. 그러니까 김상조 후보자하고 강경화 후보자, 네. 김희수 후보자를 이제 K 트리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는 네. 야권이 대충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표출하는 이 세 사람의 임명을 강행하는 절차를 강행하는 쪽으로 갈 아하. 거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야당이 다 반대하는 거에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단 하나 관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임명 동의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고유 인사권이어서 인사를 이렇게 단행할 수 있는데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도 만약에 강행할 경우에는 이거에 야당들이 반발하면서 김희수 후보자의 인준투표에서 최소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당의 한 24석 정도가 찬성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의당이 현재 뭐 일부는 찬성 기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 김희수의 과연 인준투표가 과연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 네.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 과연 강행을 할지. 예. 서영호 소장. 네, 저는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이후에 저는 강경화, 김희수도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인준해야 되지만 아마 국민의당이 호남 인사이기 때문에 아마 협조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세 사람은 정면 돌파해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 사람에 관해서는 김광덕 부장하고 똑같네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조대엽 장관 후보자를 스스로 공개했는데 제가 아무리 최근에 어용 패널로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잘하신다고 항상 덕담을 했지만 적어도 음주운전만큼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이렇게 어용 되면 패널이라는 말도 있긴 합니까? 요새는 뭐 정부 편 들면 뭐 즐거운 어용이라 그래서요. 예. 잘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거는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예. 제가 볼 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이라든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제2의 범죄라고 할 정도로 아주 우리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아주 높은데 저는 이것을 청와대가 먼저 알고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이쯤에서 음주운전 조대엽 후보자는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세수는 새 부대에게 새 정부에게 새 인물에 대해서 능력과 역량을 도와달라고 호소한다면 국민들은 흔쾌히 도와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니까 서영호 소장은 후속 임명자까지 포함해서 조금 선택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설명하네요. 네, 고영신 교수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안팎에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 청문회를 비롯해서 개혁의 그런 추동력을 얻으려면은 만약에 여기서 낙마를 하게 될 경우 개혁의 추동력이 지금 상당히 난관에 부딪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을 바탕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는 정면 돌파수를 던진 것은 이미 네. 주사위는 던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는 발목 잡기다. 네. 이런 프레임으로 걸어 나가면서 1차적으로 이 내각을 짜야만이 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추경 예산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뭐 이런 청문회 관련해서 도와달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국정 운영에 협조해달라. 네. 그런 부탁을 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뭐 강경화, 김희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지금 청와대에서 공개한 것 이상의 특단의 국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특단의 어떤 카드를 야당이 들고 나오지 않는 한 예.
마이웨이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김상조 지금 이밖에 임명된 공정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다른 후보자들에까지 이어지는 승부수로 지금 보고 계시군요. 네, 그렇죠. 예. 차재홍 교수님. 예, 저는 뭐 문제웨이라고 써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지금 이제 이 그 초기의 그 자신의 집권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드디어 마음의 결심을 쓴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갖고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12년도에 쓴 운명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당시 그 참여정부 조각에 참여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첫 조각은 파격 그 자체였다. 특히 사회 분야 쪽은 거의 다 파격이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때 개혁적 인사들이 한두 명씩 내각이나 청와대에 발탁됐다가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오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나는 개혁적 인사들이 일거에 내각과 청와대의 대세를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 그 말대로 지금 본인이 이 초점 그 인사는 뭐 좀 파격적이고 그 당평적인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어제와 오늘의 인사를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자신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개혁적 인사들을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본인은 그 일거에 초창기에 개혁적 인사들로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러한 생각을 굳힌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조직법이나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가 지금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나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과거 국회에서 이 추경예산안이 한 번도 무산된 적이 없다는 네. 그러한 거와 또 시간이 문제죠. 네, 대신이죠. 그렇죠. 이 정부조직법도 항상 시간이 문제였지 네. 어떤 식으로 다 통과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명분과 여론의 지지를 갖고 있는 나의 생각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굳히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과연 과연 전례도 없고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것이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지금 직면할 여러 가지 야당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해나갈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차재홍 교수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전략에 있어가지고 초반에는 탕평과 통합 이미지를 좀 전면에 던지고 나서 이후에는 오히려 중심 세력으로 개혁 세력을 주도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군요. 예. 아까 김광덕 부장이 전면으로 다 세 사람 다 이른바 3K에 대해서 다 이제 밀어붙일 기세인데, 국회에서 동의 절차 거쳐야 되는 김희수 헌재 소장의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비해서도 계속 고라고 써놨네요. 네, 이제 그동안의 그 행보를 보게 되면은요, 그 박수현 대변인이 읍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고 또 차담회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분 쌓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단행한 것은 앞으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중요한 건 여론의 변수인데 여론이 계속해서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계속해서 협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기색을 표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마 지금 청와대 입장인 것 같아서 네. 만약에 여론이 이제 조금 달라지게 된다면 청와대도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로서는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계속해서 질질 끌게 되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 너무 분명한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이렇게 고집 부리고 안 한다고 하는 것에 끌려가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들을 아마 내부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당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약간 애매한 태도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달래서 혹은 그들에게 어떤 명분을 주어서 우리 쪽에 좀 힘을 실어달라라고 하는 쪽으로 아마 좀 계속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진행할 수밖에 없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예산 이런 것들이 사실 남아 있지만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이 지금 접합점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국회에서 전부 다 뭐 보이콧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게다가 저는 사실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김희수 그 후보자의 헌재 소장, 예.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것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것하고 연결시켜서 마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하게 되면 김희수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부적절하고 옳지 않거든요. 예. 김희수 후보자가 정말로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분을 낙마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라면 그냥 그 독립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다음에 낙마시키면 되는 것이지 강경화 후보자를 낙마시키지 예. 않으니까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저 사람을 낙마시키겠다. 이거는 매우 미성숙한 태도라고 봅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보면은 언론들에서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새 후보자를 넣고 이런저런 방식의 조합을 가지고 이제 설명한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6분의 패널 중 5분 패널 모두가 새 사람 다 이른바 고한다. 다 같이 지금 승부수를 던질 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어떠세요? 저도 이게 제 객관적인 가치 판단은 빼고요. 예. 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빼고 객관적인 예측에 보면 저번에 강경화 후보자 때 이야기한 것처럼 무조건 이게 대통령은 밀어붙입니다. 예. 그다음에 협치는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협치는 파탄됐고 극한 대결로 가는데 여기 덕과 실을 따져보면 예. 얻은 것은 김상조, 강경화, 촛불 민심의 지지는 얻을 거예요. 그러게 잃는 것은 김희수, 추경 이런 게 국회 협조를 필요한 건 앞으로 못 얻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지만 국회에서는 소수라는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의당도 협조할 수가 없죠. 예. 벌써 강경 후보까지 밀어붙이면 그러면 이게 그 김희수 재판관은 국회 동의 표결해야 되고 추경도 이게 역대는 됐지만 지금 이게 요건에는 안 맞거든요. 예, 따라서 예. 이게 잃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쪽 정부 여당 쪽이 정면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갈 거다라고 예측하는데 그러나 이후에 전국은 상당히 대치 국면으로 간다. 그래서 야당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추경이라든가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국민이 될 거다라고 진단해 줬습니다. 연계된 주제 같은데요. 정치 핫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유한국당 사암마다 초강수에다가 또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 또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협치를 얘기했는데 또 야당들은 협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5당 협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속내는 질문 같이 던지고 판을 보죠. 여기는 지금 주로 자유한국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강한 야당이냐 아니면 셀프 고립이냐. 한국당의 정치 실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정치 실험의 배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야당, 양당 체제가 중심이었는데 현재는 다당 체제하에서 제1야당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 점에서 한국당의 정치 실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좀 반발하거나 호응하지 않는 쪽으로 갔죠. 추경 예산 심사 어제까지 거부했다가 합류하기는 이제 했습니다. 합류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 조건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통령과의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가서 사전에 차담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정우택 원내대표 참석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오늘 임명된 김상조 공정위원장 관할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인데요. 정무위원회 마치 또 자유한국당의 이진복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협치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협치 필요한데 지금 추경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협치 의지가 의심되는 일방적인 요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 PPT까지 동원한 연설에 대해서 감성 코드를 동원한 상당히 칭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PPT를 동원한 기교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후보자들 3종 세트 부적격이 다 들어있는데 밀어붙이면 협치가 파국난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스스로 왕따 당하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뭔가 협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원식 여당의 대표는 조금 더 유능한 야당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라고 방향 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또 지금 현재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는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행동으로 하면 안 된다. 서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자유한국당 협치를 거부하면서 과거에 대결 정치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겁니다. 자유한국당 사암마다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하는 노림수는 무엇인가라는 게 질문이고요. 추가 자리하면 보고 준비하죠. 정부주의법이나 추경이나 또 그 후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장관 임명 이 문제 갖고서 모든 것을 지금 그 야3당이 반대하는 이것을 뚫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지지를 기반으로 둔 그 좀 오만한 태도가 아니냐. 이번에 저희들이 그냥 발목 잡기라든지 또는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국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막혀 있을 때 뚫어보자고 국회가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이 더 경색되지 않게 여당은 마음이 넓어야 된다고 제가 아량이 넓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넓어요. 예,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 다음번에는 좀 갈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돼서 사양 가시죠. 네, 자유한국당 사안마다 강경 대처하고 있는데 노림수가 있다면 어떤 건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세 가지로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 본질적으로 구정권 정책은 모두게 적폐로 규정하고 이걸 청산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이게 본능적인 반발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 여당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뭐 4대강부터 시작해서 구정권의 정책은 전부 이게 적폐니까 청산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 이게 자유한국당은 구정권을 책임지는 정당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당연히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게 첫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야당 내에서 어떤 주도권이나 존재감 견제하는 이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권 투쟁 경쟁 중에 있거든요. 예. 당권을 당권을 경쟁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그 홍준표 후보나 원유철 후보의 선명성 경쟁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초강경 투쟁을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 한마디만 덧붙이면 과유불급이다. 그래서 이게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비판할 거는 비판해야 국민의 지지를 얻어요. 예.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이낙연 총리 같은 분들 협조해주고 예. 그럼 이게 강경화 후보만 강력 반대했으면 국민의 지지가 지금보다는 높았지 않겠어요? 따라서 이게 너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면 우리 국민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 예. 이런 데 그 충원을 드립니다. 예, 세 가지 요인이 겹쳐 있는데 뭐 그럴 만한 부분도 있지만은 너무 계속 사안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협조할 건 협조하고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예, 차지영 교수님. 예, 뭐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야당 본색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야당 본색을 추구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강성 기조냐? 저는 과거의 경험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당시 그 천막 당사 시절에 이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반등했던 걸 보면 당시 사학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수도이전 이 부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지지층을 재결집하면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한 그 과거의 경험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우리 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내의 각 계파 간에 지금 현재 온건 협상의 목소리가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예. 다 강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당내의 여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지금 다당제 구조입니다. 다당제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170석으로 지금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는 제1당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하고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서 예. 야당의 대표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런 측면 때문에 야당 본색으로 강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앞서 우리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반대 위주로 가갖고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의 때의 그런 이 정치적 짭짤함보다는 오히려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는 측면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방금 시작한 다당제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제1야당이지만은 단독으로 과반을 저지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거나 그런 수가 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좀 애매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네, 뭐 요즘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야당 강박증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하는 게요. 그 과거에도 물론 야당을 자유한국당이 한 적이 있겠지만 네. 그 당시에는 다당제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처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당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하에서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야당으로서 그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직 정립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조금 내세우고 어떤 식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는 보여지고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7월 3일 날 당권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뭐 비홍이니 친홍이니 뭐
여러 가지 관리에서 지금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이 다당제 시스템 하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다면 언제쯤 어디까지 갔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본인들도 지금 좀 약간 잘 예.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나가고 있지만 아마도 이제 7월 3일을 즈음으로 해서는 그 전에 조금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내부적으로 혹시 너무 와버렸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모른다라는 지적을 해주네요. 그런데 지금 전대 관련해서 유력중 대표 중에 한 명인 대표군의 후보군의 한 명인 홍준표 후보는 원내에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원내 관련 좀 발언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식 교수님. 뭐 앞에 분들과 거의 비슷한데 기본적으로는 한국당이 과거의 향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에요. 뭐 과거의 향수라는 게 결국은 양당, 거대 양당 간의 그런 그 대립적인 갈등 관계를 통해서 존재감. 그러니까 예. 진영으로 나누고 이념으로 나눠서 이렇게 기득권을 누려왔던 그런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정치라는 것은 역시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당이 야권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정당을 2중대, 3중대, 4중대로 이렇게 폄하한다 한들 예. 한국당이 친박 정당, 말하자면 탄핵을 받아서 물러난 박근혜 정권을 이어받은 정당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예.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권의 중반이라든가 예. 또 뭔가 초반이 아니고 좀 뭔가 좀 불안한 그런 여론의 바탕 위에 서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확고한 여론의 지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사안마다 말하자면 합리적인 판단보다도 무조건 반대다. 네.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과연 국민들의 판단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게 볼 때 저는 내부 결속을 다진다든지 웰빙 정당에서 야당으로서 체질 전환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득도 있지만 오히려 여론으로부터는 실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런 예, 차원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강경 일변도 노선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당권 경쟁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선명성 경쟁도 좋지만 당 지도부에서 좀 더 진로 문제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는 있다. 그런 점을 좀 첨언해서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 지금 정치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숙고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해주셨네요. 서양호 소장. 네, 선명 야당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회와 특히 야당이 해야 될 일들이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합당하지 않은 청문회에 대한 거부라든가 일자리 추경에 대한 반대, 심지어 개헌을 앞두고 소수의 정부조직법만 개편하자고 하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만든 정부조직 개정안까지 연계해서 6월 임시국회를 경색화하게 만든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는 선명야당이 아니라 만년야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명야당, 만년야당 라임을 맞춰주셨네요. 네, 김광석 부장. 예. 그동안 우리 한국의 정당 사회를 고찰해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것만이 당이 살 길이다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우리 정당 사를 보면은 소위 사쿠라 소리를 들었거나 사쿠라 야당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이중대라는 말 들은 야당은 여지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예외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군사 권위주의 시절이긴 합니다만은 민한당이 있었는데 85년 2.12 총선 때 당시 신민당한테 제1야당이었다가 여지없이 깨지면서 사실상 나중에 사라지는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여당인 경우도 자민련이 국민회의와 공동 여당을 만들었는데 네. 96년 총선에는 제가 그때 출입했습니다만 50석 이상을 얻었는데 2000년 총선에서는 20석도 못 얻었는데 18석, 17석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의원 꺼주기까지 하면서 나중에 사라져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의 정당 구조는 기본적으로 예외적으로 다당제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네. 결국에는 양당제로 가는 항상 그런 관성을 보여왔어요. 그럼 양당제로 간다 하더라도 중심으로 살아남아야 중심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강성 야당은 그럼 항상 성공했느냐? 네. 강성 야당은 아까 말했지만은
대선이라는 걸 놓고 보면 집권에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실패와 성공의 사례가 다 있었는데 네. 분명한 건 당으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판단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석구 제1야당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강한 견제와 반대 이유 역할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오늘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하면서 협치는 계속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야당, 아쉬움을 표하는 야당 쪽에서 계속 협치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서로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여야당 또 나머지 야당들 간에 과연 서로 다른 속내인가라는 걸 질문으로 던지고요. 추가 자료 보시죠. 자유한국당이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문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뜻과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이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청문 결과 명백한 부적격으로 드러난 김희수 헌재수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 3종 세트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기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인사 실패, 인사 참사에 대한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이 어떻게 국회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형식은 새로웠지만 내용이 바뀐 게 없어 아쉬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국민의당이 지적해온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저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는 협치를 하려는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모두가 협치를 말하는데 5당이 말하는 협치 또 속마음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차재원 교수. 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은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야당 본색 앞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입니다.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때도 사실 제3당의 이야기를 하면서 양당 구조,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양당 체제를 깨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짓냐, 제3당의 존재감을 어떻게 지금 보일 것이냐가 고민일 것 같고요. 바른정당은 나름대로 새로운 보수, 참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패션 좌파라는 이런 좀 어정쩡한 위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상당히 고민일 것 같고요. 정의당은 일종의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적 조치들에서 박수는 보내고 있지만 되게 앞장서서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그러나 현재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 데 있어서 한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인사 배제 5원칙을 조금씩 훼손하는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나 이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마이웨이 밀어붙이기 이거밖에 사실 지금 방법이 없어 보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이미 당론으로 못 먹어도 고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어붙이기도 고우죠, 그냥 영어로 그렇죠. 쓰면은.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사실은 명분과 여론 사이에서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해 보이고요. 예. 바른정당은 지금 존재감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방법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협치하는 쪽으로 간다. 이제 이런 노선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간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고영식 교수님. 저는 영어로 좀 써봤는데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방식을 지금 쓰고 있다. 근데 칸을 구분해 쓴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네, nothing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all. 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말씀 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뭐 지금 개혁
이런 부분을 추동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은 강경화 후보자라든가 좀 여론으로부터 뭐 다소 고개가 가우뚱해지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무리할 경우 과연 협치 정국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와 통합을 이렇게 앞세우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과거 여당식의 그런 정치를 한다는 오만한 인상을 줄 경우 민심이 지금 8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민심이라는 게 조변석계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세 당은 앞서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다당제하에서 자기 존재감을 어떻게 부각시킬까 예. 그런 가운데서도 좀 합리적인 그 다당제의 제3당이라든가 제4당의 모습을 보이겠다. 예.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되 그렇지 않은 거 견제할 부분 또 정부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또 청문회에서도 적격성이 없다. 말하자면 도덕성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직무 적격성이 맞지 않은 부분까지 네. 꼭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인다 해서 도와줄 수는 없다. 견제할 부분은 충분히 견제하겠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면서 국민의 어떤 평가를 받아보겠다. 그런 네.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얘기했는데 인사 문제의 경우에는 결국은 임명 여부, 인사청문회에서 합격, 불합격, 적격, 부적격의 오로와 나싱이 돼버리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추경 부분은 조금 부분적으로 조금 뭔가 이제 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그런 영역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김광덕 부장. 예. 그래서 지금 협치를 다 외치는데 생각들이 다 다른데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청와대는 우리가 낮은 자세로 협조를 이렇게 부탁하는데 예. 그러면 이렇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하는 것 자체가 협치인데 그럼 야당이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협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니 이 협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야당의 요구를 경청해가지고 뭐 한두 가지는 그래도 수용하고 양보해 주는 거에 그게 협치다. 예. 그게 없이 어떻게 협치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국민의당은 협치라는 거는 불안정한 용어고 결국에는 연정이라고 하는 연합정부 이런 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엔 두 갈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리고 바른정당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사안별로 협력하려면 협력하고 사안별로 견제할 건 견제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정의당은 우리 촛불과 관련된 개혁에는 적극 협력한다.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아까 우리 고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지금 80%가 이상 높습니다. 높을 때 잘 걸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 결국에는 모든 걸 얻겠다 하지 말고 거기서 진짜 야당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인사청문만 해도 저도 인사청문을 십몇 년 취재해 왔습니다만은 최소한 뭐 이번 정권이 더 뭐 비리 의혹이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정권하고 큰 차이는 없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다른 정권에서도 몇 사람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낙마 타유가 되느냐도 한번 고심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덕 부장 얘기는 지금 협치에 대한 해석도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차이를 보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역지사지가 딱 필요한 부분이네요. 이럴 경우. 예, 이럴 때 역지사지를 해서 과거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이기는 게 지는 경우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여야가 같이 타협하면서 같이 생존하고 또 그게 사실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이번 타임에 한 타임 쉬고 대신에 제가 하고 싶은 말 한 말 적었는데요. 예. 저는 이게 정치권에 공통 던지는 말인데 프랑스의 갈루아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5차 방정식 이상은 근의 공식이 없다. 이게 5당 체제가 서로 싸우면요. 예. 해답이 안 놉니다. 바로 이게 만인이든 만인의 투쟁처럼 근의 공식이 없어요. 4차까지는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차수를 협치를 통해 줄여야 된다. 이 말은 지금 이게 여당이 정의당하고는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4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국민의당까지 끌어들이면 3차 방정식이 돼요. 예. 그다음에 바른당까지 끌어들이면 자유한국당하고 2차 방정식이 되면 쉽게 해답이 나오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당끼리 협치를 통해 차수를 줄여 나가야지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게 4당 체제, 5당 체제는 답이 없다. 아하. 이런 이제 수학 공식을 하나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은 5당 체제이지만은 게임은 양당 체제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네요. 차수를 계속 줄여 나가야만 해답이 논다. 오히려 또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아니 그러면 지금 딱 나왔으니까 딱 얘기하세요. 그럼 노영희 변호사. 그러면 어느 당이 어떻게 없어져야 됩니까? 순차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 여당하고 정의당이 협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4차 방정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국민의당도 결과적으로는 끌어들이면 대등하지 3차가 되고 이런 않잖아요. 식으로. 아니 결과적으로는 당끼리 대등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저기 안으로 들어가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합병을 하더라도 이게 승계 합병이냐 뭐 무슨 합병이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4당 중에서 뭐 이렇게 의석수가 많은 당은 몇 개 남고 나머지는 어떻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질문을 던져놨으니까 서정욱 변호사 더 생각하시고. 5차 방정식 거래 공식이 없어요. 네. 지금 뭐 서양원 소장 지금 답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얘기 잘못하면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협치 다 모든 사람이 협치를 얘기하는데 속내는 다 다른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의 협치는 뭐냐면 탄핵연대 연장이죠. 즉 자유한국당만 빼고 하자. 네. 그런 거고 자유한국당은 반문연대. 문재인을 지지하는 민주당만 빼고 야당이 다 야권연대 하자, 반문연대 하자는 것 같고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반민주, 반한국인데 반대할 반이 아니라 반반입니다. 그래서 그 두 쪽에서 일면 그 여당과 협조하고 일면은 야당과 협조하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진보 연대를 통해서 노동과 뭐 복지 이런 문제를 강화하고 싶다. 연대로 한번 라임을 맞춰봤습니다. 그랬군요. 이번에는 연대로 정말 또 맞췄네요. 앞서는 뭐라고 맞췄죠? 앞서는 기억이 안 납니까? 야당으로 맞췄는데요. 야당으로 맞췄고. 다음번에는 그대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대로 맞춰보세요. 그러면요. 예,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정치화 이슈 박 전 대통령 은행 해외 법인장 전화번호까지 딱 걸린 직접 개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모른다라고 했던 박 전 대통령 아까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MBN에서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었죠. 그 내용은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의 추가 수첩 7개가 이제 확보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전화번호까지 건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던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 그림 나와 있습니다. 맨 왼쪽에 관련된 자료가 뭐냐면은 그 내용 중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KB 하나은행 그 현지 그 지역 해외 법인장이죠. 이름까지 적어주면서 전화번호까지 적어진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는 안종범 전 수석의 추가로 나타난 지금 그 7개 수첩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해외 법인장이 바로 그동안에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연락처인데 최순실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이 그 금고지기로 알려진 해외 법인장의 전화번호까지를 안종범 전 수석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왜 최순실 씨는 직접 부탁하지 않고 직접 메모해서 얘기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쳐서 했는가도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만은 관련 주제 첫 번째 몇 개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독일 금고지기 연락처를 왜 안종범에게 알려줬을까라는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요. 추가 자료 나갑니다. 우리 보좌관이 내가 메모할 건 하고 파기하라고 했던 것을 보관하고 있던 게 한 10몇 번인 것 같은데 그거를 검찰에 일부를 가지고 왔다가 다 압수수색 당하는 바람에 저는 전혀 못 봤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증인이 작성했다라고 하면서 제시받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증인이 작성한 것들은 맞죠? 내용들은 그럼 맞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뭐 추가 가필했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거죠? 그 중에 일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는 잘 그러니까 증인이 못했습니다. 제시받았던 거예요.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그 KEB 한화 독일 지점장을 했던 이상화 지점장을 특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네. 이 이상화 지점장 아시죠? 예, 압니다. 주로 어떤 일로 연락을 했습니까? 주로 은행 업무 볼 때 연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물건지도 그분에게 몇 건 추천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직접 그 서로 연락을 하던 사이였나요? 예, 직통으로 연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부동산 의뢰를 최순실 씨가 한 거군요. 독일에서 뭐 집 사고 뭐 호텔 사고 이런 것들. 예, 그분에게도 부탁을 하고 박승관 변호사한테도 부탁을 하고 다른 부동산 업자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박승관 변호사도 최순실 씨의 만약에 독일 뭐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알 수 있겠네요. 예, 많이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비덱 하우스나 그 다음에 그 정유라가 마지막으로 묵었던 그 집, 그 최초로 보도된 그 집도 박승관 변호사가 2건 다 소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화, 박승관 이 두 사람만 독일에서 조사하면 됩니까? 데이비드 윤하고? 네, 맞습니다. 3사람. 요 3사람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추후적으로 제가 나가고 나서 삼성 자금 관리를 전체적으로 한 건 장남수 대리가. 장남수. 네네. 네.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러면 4사람을 불러와야 좀 완벽한 수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네. 됩니다. 예. 네, 박영선 의원 질문에서 보면은 최순실 씨가 이상화 현지 법인장과 수시로 연락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왜 박 전 대통령을 거쳐서 안종범 전 수석한테 메모까지 하도록 시켰나라는 것인데 왜 안종범 수석에게 알려졌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서양호 소장 먼저 얘기하실래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알기는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민원을 부탁했다. 이거 좀 도와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대통령이 전화번호까지 직접 실무자 안종범 수석에 준 거 보면 거의 사실상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금고지기 이상화 법인장이 귀국하면 본부에 승진시키는 것. 두 번째, 이상화 친구 미얀마 대사를 시켜줄 것. 이렇게 뭐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린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화번호를 불러줄 정도의 실무적인 일까지를 하는 그런 주객에 전도된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서양호 소장 판넬에 보면 하나 글씨를 엄청 잘 쓰는데 오늘은 보니까 미얀마에서 니은 뒤에다 갖다 붙였네요. 미야만. 예, 죄송합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또 시청자가 보다가 그게 맞나 보다 그럴 것 같아서. 미얀마입니다. 그런 얘기였고요. 네, 김광덕 부장 녹 틀렸나 보나요? 네. 저도 근데 가끔 또 틀려줘야 또 유능한 우리 또 시청자들이 예리하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또 잘 지적하고 그러면 재밌죠 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안종범 수석한테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동일 법인장 당시에 동일 법인장이었죠. 여기에 이제 그 전화번호부와 이름까지 알려준 이유는 안종범 수석한테 결국에는 진짜 최순실에 관여하고 있는 이 재단에 대해서 진짜 세세하게 관여했다라는 걸 보여준 단적인 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가 2015년 9월에 이때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줬는데 알려준 거로 돼 있는 날 바로 다음 날 바로 대기업 자금 이제 삼성의 자금이 바로 거기에 그 하나은행 독일 계좌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안 수석이 삼성과 그리고 저 KB의 그 현지 법인장한테 잘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줘라. 연결고리가 잘 작동하도록 해줘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만은 박 전 대통령은 그건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이른바 모른다.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인데. 배현신 교수님? 오리발이라고 봐야죠. 예.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금고지기 연락처를 가르쳐 줬다는 것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금고지기 연락처를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최순실 씨가 알려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 금고지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알려준 다음 날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종범 수석한테 연락해서 오케이 사인, 입금해도 좋다. 그 오케이 사인을 준 것이죠. 여기다 입금해도 좋다. 그러니까 이 연락처가 온 그 다음 날 삼성에서 거의 그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78억인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안종범 수석으로서는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해놓은 재벌한테 야, 돈 넣어. 여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예. 그거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안종범 수석의 모습은 전화 받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전화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게요. 그렇죠. 대통령 때 받고 이제 또 기업한테 입금하세요. 믿을 만한 사람 확보했습니다. 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전화를 했다고 봐야죠. 네, 고영진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돈이 착착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해석은 그렇게 하신다는 이거.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이상화 본부장관이라서는 대통령 힘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거 성질식 이게 직권 남용인데 그거는 서양호 소장님 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요. 요때 그 번호로 관련돼 있잖아요. 요때는 이게 전 삼성 뇌물하고 관련된다 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삼성 뇌물은 순차 공모 공동전범이랍니다. 이게 5명의 예를 들어 범죄자가 한 자리에 모여가 공모하는 게 아니고요. 예. 순차 공모라는 거는 우리 그 판례상 용어는 릴레이식 의사 연락에 의한 공모. 우리 릴레이 경주할 때 보면 왜 앞에 사람한테 연락 연결해 주잖아요. 이런 이제 이걸 순차 공모라는데. 저는 처음 듣습니다 지금. 예, 릴레이식 의사 연락에 의한 공모라는데. 그건 뭐 영어로 바꾼 거고요. 예, 그게 판례 용어가. 예, 이건 학문적 용어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최순실 씨가 대통령한테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은 삼성한테 또 이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삼성은 이상화 씨한테 돈을 보내주는 거고요. 이상화 씨는 다시 이게 최순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런 4-5명은 한 번도 한 자리에 모여가 공모한 적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하나 한 단계가 순차 공모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삼성 지원 부분에서 안종범 수석이 삼성하고 연결고리를 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또 같은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받아주실래요? 네, 저는 참 일단 그 말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사파 그리는 분이 누구신지 정말 너무 뵙고 싶어요. 너무 사파를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이 뉴스와 판넬과 관련해서. 네, 저도 보면서 전에 그 뉴욕 타임즈의 머리에 최순실 들어있던 그것보다 오늘 그림도 나은 것 이게 같네요. 너무 이렇게 그림이 리얼하고 딱 머리 잘 박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정말 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이 사건에서 정말로 본인이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직접 보여주는 자료인데 전화번호를 보시면요. 00149 하면서 이렇게 뒤에 번호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그냥 안종범 수석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좀 한번 좀 알아보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뭐 외환은행에 뭐 어느 지점에 이름이 뭐라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이름 밑에다가 00149에서 막 그 국제전화를 걸 때 그 번호와 국가번호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정리해서 알려줬다는 것 자체가 매우 저는 이상하고 신기하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마도 최순실 씨 그냥 이 뭐 민원을 직접 본인이 그냥 전달하는 정도에 불과했으면 저렇게까지 전화번호를 구체적으로 알려줬을까. 네. 오히려 자기의 민원은 아니었을까. 본인이 정말로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꼼꼼하게 전화번호까지 챙겨서 보낸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하. 정말 그런 이게 이제 확실한 추가 증거가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재훈 교수님. 저는 앞서 여러분들 하신 말씀과 조금 더 보태면 최순실 씨 민원 종합 세트를 처리하려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도 이거 가르쳐 준 그 다음날 삼성과의 또 그 관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상하 이분하고 관계된 분이 미얀마 또 대사 그리고 또 이상하 씨 본인의 또 승진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한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아마 이상하 씨를 둘러싼 이상하 씨가 할 수 있는 것, 또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받았을 건데 그걸 일일이 지시해서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안종범 수석이 주면서 당신이 직접 이상하 법인장하고 본부장하고 통화를 해보고 필요한 거 직접 들어서 거기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최순실 씨가 부탁한 민원을 종합적으로 일거에 한번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가 자료를 조금 더 보면서요. 이렇게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번호까지 받은 안종범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여러분들의 패널들의 하여튼 그 질문을 기다리면서 추가 자료를 조금 더 보죠. 기재된 사항이 뭐 일정 부분은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인데 또 상당 부분은 대통령께서 그냥 불러주신 사항 또 많은 것 같은데 그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주로 대소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주로 지시사항이나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는 대통령께서 일단은 불러는 주시되 지시는 전혀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불러주십니다. 그런 경우 보면은 담당 수석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 소관이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냥 적고 안 챙기고 잃어버립니다. 안종범 수석의 인사청탁 지시는 좀 그렇나요? 뭐 다 아시는 사안 아닙니까? 정유라 씨 특혜 대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 없죠. 그만하시죠.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박근혜 씨한테 따로 전화를 받거나 청와대에서 연락 받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셨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인사가 본부의 승진에 대해서 그거는 뭐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만하십시오. 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번호까지 받은 안종범 전 수석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얘기인데요. 예, 차재원 교수. 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수석이냐, 수석이냐. 즉 뭐냐면 내가 경제수석이냐, 내가 나무 숫자의 목석, 나무 숫자의 돌석, 수석. 그게 결국 목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냐면 내가 그래도 경제수석인데 이런 것까지 내한테 지시를 하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 나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이런 목석과 같은 존재인가? 상당한 자기심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지금 안종범 수석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영신 교수님. 저도 비슷한데요. 경제수석이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나? 그것도 무슨 심부름꾼? 말하자면은 경제수석의 자리가 해외은행 해외법인장이라고 하면은 아마 부장급일 겁니다. 은행에서 부장급. 차장 내지 부장급. 조그마한 데는 차장이고 큰 데는 부장급인데 경제수석이 차장 부장급으로 이렇게 내려앉아갖고 참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그래도 할 수 없지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박 전 대통령은 문체부 과장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지적했는데 대통령께서요? 그래서 안종범 수석도 지금 구속되어 있으면서 여러 생각을 할 겁니다. 참 지식인이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까? 본인 스스로 많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교수하다 가셨죠? 교수, 어떻게 보면 평생 학자로 교수로 사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권력에 이렇게 가까이 갔다가 지금 불에 탄 거죠. 권력에 너무 가까이 할 경우 타 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게 아주 가장 근접한 무인데 학자로서 소신과 어떤 그런 강직함을 지녔더라면은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냐 하는 점에서 참 안타깝죠. 권력이 너무 가까이 탔다는 얘기하니까 이카루스가 생각이 나네요. 김강덕 부장. 예, 저는 앞에 말씀하신 고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진짜 수석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이런 아마 전화로 받아 적으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부장 차장급 되는 이상화 전화번호까지 내가 적으라니 좀 이상하다 이런 하면서. 걱정이 아마 딱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아무 일 없을까? 뭔가 좀 불길한데 이런 생각하면서 잘못한 내가 잘못 끼어드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러나 일단 메모나 잘해두고 이거 내가 일방적으로 시키니까 메모한 거라고 그러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그림에도 진땀 흘리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진땀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전에 그 수첩에 메모했던 배경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했다라는 건데 이 전화번호는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받아서 기록해라라니까 받아서 지금 기록을 한 거죠. 노영희 변호사. 사실 이제 이분이 꼭 처음에 001로 걸어야 되나라고 써놨네요. 001 걸어야 됐을까 아마 그렇게 좀 걱정 내지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수첩이요 사실은 11월 1차로 17건이 발견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난 1월에 2차로 39건이 발견됐고 이제 이번에 9건이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7건? 오늘 7건이요. 네, 그럼 다 합쳐서 63건이에요. 그러니까 63건의 수첩을 이렇게 작성하고 만드는 과정에 이 수석이 계속해서 개입했고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한다면
저는 그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일단 무조건 적고 그렇게 시키면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패널분들께서는 내가 수석인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수준은 넘어섰던 것 같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상하게도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 그런 일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63건의 수첩을 적는 동안에 예. 그러면서 단지 그냥 생각한 거는 꼭 001을 걸어야 될까? 00365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까마귀 한번 해주세요. 아까 이제 왜 001로 걸어야 되나 이 말은 뭐 대부분 시청자들이 알겠지만은 국제전화 통로에 다양할 수가 있는데 국제전화 거는 통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모하라고 지시를 했군요. 그렇죠.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런 지시 받을 때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참모는 받아쓰기만 하면 된다. 예. 참모는 질문하거나 토론을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되지. 이게 내 의문을 갖거나 왜 할까 뭐 이런 제가 보기에 그런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바로 서정욱 변호사가 보는 영혼 없는- 안종범 수석의 아마 참모론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죠. 예. 바로 이게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직언을 하거나 바로 잡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이게 지시하니까 별 생각 없이 지시해서 시킨 대로 했지 않을까 받아쓰기만. 어느 분의 얘기는 영혼 없는 사람도 있고 영혼 있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아니 안종범 수석이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런 의문을 갖거나 뭐 이거보다는 저는 이게 받아쓰기만 별 생각 없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장호 소장. 아, 같은 변호사인데요. 어느 분은 분위기를 띄우고 어떤 분은 분위기를 싸게 만들고. 그럼 뭐 장호 소장이 마지막에 정리를 잘해보세요. 네, 저는 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느냐 이게 영화 베테랑에 나온 대사인데요. 여기서 가오란 뭐냐면 폼을 속되게 표현한 얼굴인데 말이에요. 이제 그 예. 뜻 자체는 예. 그래서 저는 안종범 수석은 아마 내가 돈이 없다고 가오도 없다고 생각하나 보다. 원래 민원이라는 건 민원인이 전화를 수석한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수석이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게 만드는 이 참 기가 막힌 참담한 심정 속에서 아 내가 너무 무시받고 있지 않나 라면서 영화 베테랑의 대사를 되새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별로 재미없네요. 그럼 빨리 넘어가야죠. 뭐 마지막 정리 좀 잘해달라고 했는데 뭐 잘하시긴 하셨습니다. 잘했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서 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주제 보죠.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국제전화 통로 001까지 적시해서 메모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스케일 최순실 금고지기부터 정유라 친구 아버지까지 챙긴 이유는 이렇게 소소하게 챙긴 이유는 그 주제입니다. 보죠. 제목이 엮었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엮었다더니 세세한 부분에까지 관여했다. 이게 오늘 질문도 같이 던지는 문제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했나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 얘기가 나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의 경제 공동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얘기고 또 안종범 수석 관련해서 내가 지시했다? 이거 내가 일부 했을 수 있지만은 지시를 확대 해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 생각까지도 수첩에 기재했다. 박 전 대통령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요. 김기춘 실장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죠.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비슷한 데 나왔던 얘기 지적을 하니까 실장이 했던 얘기 지시하니까 내가 했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그냥 적었던 거다 그런 얘기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슷하게 답을 했습니다.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사기 추구했다. 그게 아니다. 문화행성 차원에서 했던 선의로 했던 공적사업 일환으로 한 거다라는 거고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건데요. 이후 진행되는 구체적인 정황들은 또 정황이나 증거들은 그게 아니죠. 삼성동 집, 옷값, 인테리어 사용 비용 최순실이 낸 거 아니냐라고 검찰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안종범 수석 조금 전에 나왔다시피 모든 일은 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자기는 참모로서 한 거다. 아까 서정훈 변호사 얘기로는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참모를 지시를 했습니다. 미르 K스포츠단 관련해 가지고는 말 안 듣는 기업 문제도 지적을 했고 출연 문제도 다시 안종범 수석을 통해 질책을 했고요. 또 뭔가 안 통하는 이사장들은 교체까지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승철 전 정경련 부회장 미르재단 현판식 때 쓰레기통도 어디서 어떻게 임대를 하는가 청와대 쪽에서 챙겼다. 청와대에서 챙겼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이 챙겼다는 것을 함의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은 여기 아몰랑 뜻은 다 아시죠? 뭐 어떤 해명을 요구할 때 나는 아무것도 무턱대고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재속적으로 아몰랑이라고 쓰고 있는데 재판에는 그동안에 침묵을 해왔고요.
이석수 전 특검과 특별감찰관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미르 재단, 게스포 재단 관련해 가지고 제2의 일해재단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김상률 누구요? 교문수석이죠. 교문수석. 김상률 교문수석. 박 전 대통령이 WK 대표 만나라고 연락처까지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넘치는 어떻든 간에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동안 엮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니면은 몰랐다, 사후에 알았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최순실이 했던 일이라고 했으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소소하고 꼼꼼하게 챙긴 배경, 챙긴 이유는 여기 패널들에게 질문 던지고요. 자리 한번 보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한번 주시죠.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 원조 사업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코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으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네, 서영 소장. 네, 스타트로 재밌게 해보세요. 재밌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네,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일이 아닙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의 자신의 일이죠. 왜냐하면 최순실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기 때문에 주머니 돈이 쌈짓돈 따라서 내일 보듯이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처리하게 된 배경이 바로 본인의 경제적 이익 공유 관계가 최순실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길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녀석이네요. 그 옆에 있는 그렇지 않았다면 가설을 내세우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 네, 일단 서영화 소장님 말씀하신 걸 받겠습니다. 받고 제 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확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최 선생님이 폭풍 잔소리를 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안 챙겼으면 잔소리를 냈을까라고 해석하네요. 네. 고 교수님.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 대해서 나의 소소한 일을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소소한 그랬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잔심부름 시키고 이런 거. 거기서 잔심부름 시켰으면은 본인도 이렇게 소소하게 챙겨줘야죠. 그러니까 딱 맞는 걸 그렇게 반대급부 내시네요. 성격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우리가 남이가 이 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분이 초원복집 때 그런 초원복집 사건이죠. 거기 법무장관이 물러난 뒤 바로 내려가갖고 당시 YS를 지지하기 위해서 부산 기관장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여기서 YS 대통령 못 시키면 영도다리에서 어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우리가 남이가 서로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네 거니까 우리 같은 한 주머니야. 그러니까 소소하게 다 챙겨준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 같으면 왜 그렇게 챙기겠습니까? 장 교수님. 예, 뭐 저도 같은 얘기인데요. 그 공동지갑에서 더욱더 발전해서 두 사람은 공동 운명체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모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챙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챙겨야 최순실 씨도 나를 챙겨줄 것이라는 그러한 아마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일이라면 나의 일처럼 거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동운명체 아니면은 바로 내일이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거기 추가로 노영희 변호사가 그렇지 않았으면 최순실의 잔소리가 들어올까 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까지 했는데 김광덕 부장. 네, 저는 이 당구의 쓰리 쿠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쓰리 쿠션론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면 외곽 때리기도 있고 쓰리 쿠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쓰리 쿠션이 뭐냐 하면 일단은 자기하고 비밀 경제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이면서 또 하나는 또 신여라고도 했죠. 앞에다 가로 또 하나 넣었네요. 비밀 경제 공동체라고 수식을 하나 만들었네요. 비밀 점 찍고 경제 공동체. 그다음에 신여 역할이라고도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뭐 어떤 거는 또 오히려 최순실이가 권력설 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신여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최순실의 거를 꼼꼼하게 챙기면 결국엔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당국에서 말하면 쓰리 쿠션이 되는 거죠. 지금 김광덕 부장이 쓰리 쿠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서정욱 변호사 제3자 뇌물이 되나요, 그게? 제3자 뇌물은 아니고요. 저는 이게 그 단순 뇌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 공동체니까. 결국 자기가 받은 거니까. 그럼 제3자가 아니고 단순 뇌물죄. 저는 이게 그냥 간단히 생각해 봤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거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항상 이게 대여 대치 크게 주여 크게 받듯이 뭔가 이게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소소한 일을 꼼꼼하게 챙겨주니까 그럼 이게 대통령도 거꾸로 기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소소하게 꼼꼼하게 챙겨준 게 아닌가. 서로 이게 그 공생관계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대여 대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크게 주야 크게 받는다. 이러는데 공간이 없어 한자는 못 쓰고 한글만 써서 영어하고. 그런데 제가 질문이 소소한 것까지 직접 챙기는 이유는 나고 물어보는데 큰 걸 챙겼다는 것까지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설명하다 보는 한자성은 가장 유사한 게 그거고요. 그 밑에는 제가 소소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주제 보죠. 회의 때는 상석에 앉지만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최순실 이런 얘기인데요. 판el 보면서 질문 던지겠습니다. 회의 때는 상석에 앉았다. 보통 주도하는 사람이 앉았는데 재단 관여는 안 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라는 거 질문입니다. 질문인데 사무실에도 가본 적도 없다. 설립에 관여한 적 없다.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관여 안 했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부탁으로 재단이 잘 돌아가는지 외부에서 봤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단과 관련돼서 사무를 맡았다거나 아니면은 운영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증언을 하고 있죠.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은 직접 최순실이 사무실의 위치까지 선정했다는 지시까지 내렸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고 있고, 정현식 또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재단 망치냐고 본인한테 화까지 내놓고 회장님 상석에 앉았으면서 관여 안 했다?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 입장에서 봤을 때 재단 자기 마음대로 인사좌우지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노승일 부장 대기업 돈 먹으면 탈 안 난다고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주변의 증언들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최순실 씨의 주장은 상석에는 앉았지만 재단 관여는 안 했다. 이거 과연 무슨 뜻인지 또 왜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한 답변 준비하시면서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증인과 피청구인은 애초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문화융성과 스포츠산업진흥을 내걸고 문체부 등 정부 조직을 동원하여 각종 이권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요? 어떤 이권을 도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어떤 이권도 정부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도 그렇게 절대 제가 모신 분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이권의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WK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것을 만든 것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미르재단이나 어떤 블루케이나 어디를 통해서도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통장이나 제가 개인 이득을 취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과 2020년 올림픽 대비를 위한 해외 전지훈련 예산안이라고 해서 훈련 국가를 독일로 해가지고 증인이 만든 독일 법인들인 더 블루케이와 빅스포츠로 훈련 비용이 지급 관리되는 구조를 만든 다음 SK 측에다가 80억 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거는 기획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실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다 안 됐습니다. 자,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걔네들의 얘기였지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현금이 외국으로 그렇게... 자, 보고는 받으셨어요? 보고 못 받았습니다. 보고는 못 받은데 어떻게 아세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다 나왔잖아요. 최서원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저는 오랜만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안녕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편찮으십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됐든
그 태권도 지도교수 연봉을 왜 그렇게 많이 책정했느냐고 재단 말아 드실 거예요. 이 어떻게 만들어진 재단인데 그러냐고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는데 별로 내색을 하지 않고. 예, 재단 회의에 상석에 앉기는 앉았지만 재단 관여 안 했다는 최순실에 관한 이야기. 왜 그런 소리였을까? 무슨 뜻일까? 라는 얘기인데요. 어느 분 먼저 하실래요? 제가요? 예, 원희진 교수님 하시죠. 상석에는 앉아 있는데 이 상석은 임시 자리에 불과하다. 네. 재단에 관여를 안 했다 하는 것은 재단의 주인은 따로 있어서 내가 지금 임시로 앉아 있는 것이고 네. 나중에 다른 분이 여기 주인으로 오실 분이 따로 있다. 다른 분 누군데요? 그러니까 퇴임 후에 뭐 아까 박 전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예. 퇴임 후에 대비해서 재단을 만들었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전부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것까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 부인도 과연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할지 의문인데 어쨌든 최순실이가 자기 욕심은 어떻게 됐든 외부적으로는 이것은 퇴임 후에 대비한 거지. 나는 그냥 상석에만 앉아 있는 거야. 네. 나 퇴임하시면 다른 분이 와서 앉을 건데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최순실이 직접 재단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냐라고까지 질책까지 하고 뭐 그랬을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요. 김광덕 부장. 예,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회장으로 불리기는 했는데 회장으로 불렸을 뿐 실제로 재단을 운영하고 관여한 거는 CEO들이 했다. 근데 그 CEO가 누구냐면 재단의 이사장이나 사무총장들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내가 회장으로 불렸는데 그럼 실제 오너는 누구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네. 실제 그러면은 이 재단의 오너는 과연 박 전 대통령이냐, 최순실이냐, 아니면 이거를 처음에 자금을 출연한 정경련이냐 하는데 정경련은 뭐 아니라는 게 거의 분명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의문점으로 남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는 괴단에 관여 안 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나오는 증언들을 보면 아주 시시콜콜하게 관여한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거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재단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재단을 말아 드시려고 하느냐 하면서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정현식 예. K스포츠 재단 전 사무총장한테 했던 얘기죠. 어떻게 만든 재단인데 그걸 말아 드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데 태권도 시범단 연봉은 왜 그렇게 많이 책정했느냐 왜 그런데 돈을 쓸데없이 많이 쓰느냐 이런 뜻이죠. 딱 그 겨우 받아놓고 모아놓은 돈인데 이런 거로 봐서는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층위로 설명은 회장과 CEO하고 실제 오너 구분해서 했는데 사실상 최순실이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노영희 변호사. 네,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좀 왜 웃으면서 꺼내세요? 좀 다시 한번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자백을 하란 말이냐. 근데 내가 여기서 모른다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하냐.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상석에 앉으면 돈을 내야 되는 건데 내가 돈을 낸 사람이지 그럼 받았단 말이냐. 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좀 재밌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재훈 교수. 저는 유체이탈합법 버전 2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하고 가장 가까운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유체이탈 합법 때문에 상당히 또 이래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또 비판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장관들과 이 면담 별로 안 한다고 했을 때 기자회견하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든지 또 성한종 씨가 그때 논란이 됐을 때 성한종 씨가 뇌물 리스트를 남겨놓고 했을 때 그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성한종 씨에 대한 2차례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의 초점을 과거 참여정부 때 성한종 씨의 사면 부분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버리는. 당시 그랬죠. 당시 그런 부분들이. 당시 야당도 좀 대응을 잘못했고.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을 그냥 코치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 그걸 따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이런 것도 봐도 상당히 유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공동 운명체로서의 유체이탈 합법 저는 맞아요. 최순실 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원이고요. 서정욱 변호사, 두 사람이 법정에서 상대방의 증인 질문이나 이런 데서도 유체이탈 합법으로 계속 답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건 당연히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최순실 씨가 재단 관여 안 했다. 이 부분의 의도는요. 바로 이게 제3단 뇌물죄거든요. 재단에 출연한 게. 본인이 이게 재단을 좌지우지해야만
제3자 뇌물이 되고 본인이 이게 관여 안 하면 제3자 뇌물이 안 돼요. 이걸 이게 피하려는 의도를 했다고 보는데 예. 이 최순실의 말은 한마디로 이게 법률 용어로 하면 위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그 일반인들의 거짓말. 그러면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증거 중에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이런 증언이 있어요. 주로 이게 최 씨가 주로 말하고 나머지는 받아 적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무회의 할 때 대통령이 지시하면 국무위원들은 받아 적잖아요. 예. 그럼 이게 누가 높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국무위원이 높아요? 바로 이게 저는 최 씨가 주로 말하고 나머지는 이게 받아 적었다 이 말에 이게 최순실이 이 재단을 전부 다 이게 좌지우지 다 운영했구나. 예. 이런 이제 딱 결정적인 증거가 놓다 보고요. 이거는 오히려 이게 뭐 아까도 말했지만 한마디로 위정이기 때문에 아마 주장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예. 서영원 수장 이번에는 서정욱 변호사 발언이 어땠습니까? 이게 법정이 아니라 정치 평론하는 자리인데 꼭 예. 법정에서 늘 날카롭게 법률적으로 해석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하세요. 이번 얘기는 그 재단에 관여 안 했다면서 상석에 앉아 있는 것은 최순실판 삼국지 조조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삼국지 조조전을 보면 손권하고 유비하고 조조하고 싸움인데 사실 손권하고 유비는 총나라하고 오나라의 그 황제 초대 황제입니다. 근데 뒤에 조자가 상당히 낯서네요. 네, 저 조조할 때 그 조자랍니다. 저 보고 그렸습니다 인터넷에. 예. 혹시 틀릴까봐. 아무튼 조조는 위나라의 황제를 하지 않았어요. 조조의 아들이 황제라고 조조는 한나라의 천자 밑에서 승상을 오래 했죠. 즉 사실상 실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 때문에 황제를 참칭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마도 제가 볼 땐 최순실이 실제 재단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형식적 타이틀을 갖지 않고 내용적으로 주도범이라 한 것은 이후의 재판이라던가 그리고 법률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를 피해 나가기 위한 그런 최순실판 조조전의 성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조자를 하여튼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번 체크하면 조금 이따 해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확인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근엄과 침묵 이어가던 박 전 대통령 재판정서 웃음 터진 이유라는 질문인데요. 근엄하던 박 전 대통령 빵 터진 사회는 빵 터졌을 것 같지는 않고요. 웃음이 터졌을 것 같은데 그 경위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진용 증인하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하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유진용 전 장관 증인으로 나와서 2013년에 대면 보고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칭했던 노태강 국장, 당시 진재수 과장 인사조치 지시를 했다. 그런데 당시 유진용 장관이 노태강은 내부에서 능력자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후에 여러 번 유진용 장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고언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고언이 될지 모른다라고 세월호 참사 이후까지 얘기했다 결국은 이제 그만두게 됐었는데요. 웃음꽃 터진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조금 내용을 들어보면서요. 박 전 대통령이 웃음보가 터진 경위를 조금 이따 자료로 보시고요. 박 전 대통령의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라는 것을 질문으로 던지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그 내용이요. 유진용 전 장관하고 유영하 변호사를 재판 중에 고성호 오가면서 서로 얘기했는데 승마협회 관련해가지고 그 질문을 유영하 변호사가 거듭되는 보고 지시를 받았다고 앞에 증언을 했는데 누구한테 언제 몇 차례 받았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용 장관이 당신의 질문에가 이미 답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무슨 소리 하냐 그러니까 문답을 좀 자세히 해달라 또 얘기하니까 또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했느냐 직접 그 질문지를 주면은 내가 줄로 표시해서 뭐가 답인지 표시해주겠다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주고받다가 왜 그러느냐 뭘 주세요 막 서로 주고받다가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유진용 장관 얘기하니까 반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간 순간에 박 전 대통령 오랜만에 정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에 아무 표정 없이 있거나 아니면은 낙서를 하거나 옆 사람한테 간간히 물어보는 정도였는데 순간적으로 오늘 웃음을 터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웃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무슨 뜻의 웃음이었는가를 질문을 던지고요. 자리하면 보시죠. 그냥 피고인을 만나시는데 심장이 네? 박근혜
노태강 차관 최순실 때문에 경질된 거 맞나요? 문체부에 찍어내기 인사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최순실 씨 역량인지는 모르겠고요. 그건 뭐 특검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나올 것이고 찍어내기 인사는 분명히 있었죠. 그거는 어떤 분의? 네, 지금 보셨는데요. 잘 준비하신 또 정정을 해야겠죠. 아까 조조의 조자는 저도 이상하다 했었는데 조자는 잘못 썼고요. 위나라의 조자, 조위가 들어간 것을 오늘 어떻게 두 번이나 서양호 소장이 약간 야만으로 쓰시던데 글씨 잘 쓰는 서양호 소장 오늘 실수하셨어요. 아니 네이버에는 다음에는 그 조조가 맞다니까요. 제가. 하여튼간요. 다시 확인하고 아까는 위자가 좀 들어갔던 걸로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거 유능한 서양호 소장이 오늘 두 번을 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번 답을 좋은 걸 내주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오랜만에 웃음을 웃었는데 그 웃음의 뜻, 의미는 무엇인지라는 거였습니다. 네, 저는 맷돌에 손잡이가 없네인데요. 맷돌에 손잡이, 말은 얘기가 어이가, 어원이 맷돌에 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맷돌을 가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을 경우에 야, 어이가 없네 할 때에서 나왔다는데 아마 대통령이 볼 때 유진용 장관이 자기를 파멸시켰고 그리고 대통령직에서 오늘날 구속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자기에게 미안하기는커녕 큰 소리 치는 걸 보고 본인 스스로는 어이가 없어서 웃은 웃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네, 고영신 교수.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런 걸 싸우는 거 보고 애들 말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사람들이 참. 우리가 할 말 없을 때 왜 반말이야? 네. 당신 나이 몇이야?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유진용 장관하고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막판에 서로 감정이 격해지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혀 하면서 헛웃음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정훈 교수. 예, 결국은 지켜보면서 저는 이 두 사람이 이런 격론을 벌이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편 잘한다. 우리 편 이겨라. 유영아 파이팅 이런 의미로 웃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적었는데요. 바로 이게 신성한 법정도 국회나 정치판하고 똑같네. 네. 싸우는 게 이게 첫째 의미고요. 네. 그다음에 나이가 유진용은 1956년생이고 유영하 변호사는 이게 1962년생이에요. 네. 보통 우리가 반말할 때 야 너 민증 까봐 이러면 보통 이게 나이 어린 사람이 우리 그래줬는데 저는 유진용 분이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유영하가 어디서 반말이야? 이러니까 우리 나이 어린 사람이 더 그렇게 하니까 좀 웃음이 터진 게 아닌가. 네, 농담까지 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김 부장 얘기 듣죠. 네, 어떤 저 웃음은 저는 즐거워서 하는 웃음은 아니고 쓴 웃음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그거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람 잘못 썼지. 이 잘못 썼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노무현 정부 때 싸웠다 그래서 썼는데 결국엔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잘못 썼지. 근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유진용 전 장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예. 노영희 변호사 여기까지 듣고 오늘 마쳐야 할 것 같네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진용 전 장관의 나이까지 알아가지고 아니 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봤을 때 남자들끼리 서로 싸울 때 이런저런 얘기하다 갑자기 너 몇 살이야? 너 반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기거든요. 아마 남자들이란 쯧쯧쯧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박 전 대통령 오랜만에 법정에 다른 표정을 좀 지었는데요.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쑥스러운 것 좀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오늘 정유라 씨가 세 번째 소환됐는데 오늘은 또 그동안에 이런저런 말에 답했었는데 오늘은 거의 좀 말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MBN 뉴스 아이디 여기서 마칩니다.